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네, 날이 아주 칼날처럼 차갑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칼바람이 대단하더라고요. 새벽도 굉장히 추운 그런 날입니다. 겨울이 좀 추워야 되는데 올해는 아주 강추위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 추위가 되게 오래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 주부터 좀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해보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이 금요일 날 미국이 돌아서면서 이제 구조적 붕괴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에 이제 다들 동의를 하는 분위기죠. 주말의 분위기가 아주 살아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 수준 정도에서 접근을 시장을 과거처럼 V자로 이렇게 돌려 세우지는 못할 것 같다. 기술적 반등 수준. 이 기술적 반등 수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 반등 수준에 접근을 한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고거다. 제가 여러분 톱니바퀴처럼 갈 것이다.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가지 않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톱니바퀴처럼 갈 것이다. 결국은 가는데 톱니바퀴처럼 갈 것이다.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그럴 때는 단타를 잘해서 사고 팔고를 잘 하시던 이것저것이 좀 힘들면 무조건 배에 힘주고 끝까지 버티는 전략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버티자. 한국 시장은 코스닥 기준으로 1500포인트까지는 눈 감고 견디자. 네, 이게 이제 제 모습이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돌아서기 전까지 일부 현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제가 많이 냈었는데 한 20% 정도 현금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현금 필요치 않고 배에 힘주고 이번 주는 그냥 견디고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난 것 같습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2.47, 5만을 넘었죠. 네, 다우 5만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습니다. 나스닥은 2.18% 상승하면서 23,000, 네, S&P 500도 1.97 상승하며 6,932. 엔비디아가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네요. 이번 주 첫 번째 질문은 반등은 가능한가?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네, 한국 주식은 둔탁한 조정을 보였죠. 네, 변동성 국면이 재현된 한 주였다. 둔탁한 조정 이유를 다시 정리해보면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올시의 긴축적 행보 우려, 대체자산 시장의 대규모 청산, 소프트웨어발 AI 소음, 엔트로픽이 몰고 오는 AI에 대한 새로운 발전의 단계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기업들에게는 칼로 돌아오면서 하락을 이끌었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엮이며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글로벌 증시에서도 한국이 가장 하위권을 밀려났지.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코스피 마이너스 2.6, 코스닥 6%, 반대로 일본 니케, 인도 니프티 50, 유로스탁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둔탁한 조정을 보였던 게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죠. 네, 변동성도 확대되죠. S&P 500 빅스 지수 변동성도 20을 넘어가는 모습. 우리 V 코스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45에서 50, 2, 3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변동성이 확대됐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거의 28 정도 오면 거의 상한 맥스인데 이 정도면 더 사야 되죠. 네. 그래서 20을 좀 넘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를 이용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 변동성이 없으면 주식을 사기가 좀 힘들죠. 네,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해줘야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배짱을,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기술적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한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는 거의 다 왔다. 지속 하락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번 변동성 확대 이슈들이 시장 방향성을 바꾸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은 2015년 11월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분석이 많죠. 작년 11월. 그 당시를 복귀해보면 코스피가 4,000포인트라는 마디지수를 돌파한 후에 10월 27일 돌파했는데 4,200포인트까지 급등을 한 이후 극심한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죠. 당시의 하락 요인과 현재의 하락 요인이 서로 판박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하락 이후에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 지금은 케빈 오시가 그걸 대신하고 있고 와머업에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고 클라우드발 AI 소음이 좀 일어났죠. 네, 클라우드발. 당시 한국 증시는 일간 4% 내의 등락을 반복하며 글로벌 최대 변동성을 기록했으나 이후 추세 하락이 아닌 건전한 조정으로 결론이 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렇게 이제 조정이 둔탁하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쉬었다 다시 쭉 뽑아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도 5천 마디를 통과한 후 이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작년 11월과 우리의 그 하락 요인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좀 참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리즈너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작년 11월도 그렇지만 유동성 향방이 결정된 후 시장은 숨구르기를 마친 후 2개월 뒤 전고점을 돌파하며 레벨업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죠. 현재 조정 역시 반등의 실마리는 과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조정의 본질이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었다면 이번 조정의 본질은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일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과거 12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며 유동성 우려가 해소되었고 시장은 반등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케빈 오시의 청문회가 3월에서 4월에 있을 건데 이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케빈 오시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거죠. 그의 입을 통해서 정책 경로가 명확해지면 막연한 공포심에 기인한 유동성 우려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상승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7%, 엔비디아가 7% 넘게 하락. 빅테크가 올해 6,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조치를 진행할 거라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 다른 그러니까 메타나 아마존이나 다음에 알파벳 같은 기업들에게는 하락의 요인이었지만 이들이 카펙스를 줄이지 않고 돈질, 현질, 치킨 게임을 계속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의 수혜는 상당히 엔비디아가 본다. 이게 이제 시장의 논리로 통했다는 거죠. 또한 최근 시장의 하락 변동성을 키웠던 음과 비트코인이 급등하며 안정을 찾은 점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미시간대 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1월 확정치인 56.4보다 더 올라가면서 57.3을 찍게 되며 소비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것도 상승의 요인이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관련 중에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75,000달러가 무너지면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와 순부채가 같아지는 점이 비트코인 가격으로 8,000불 정도이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은 줄지만 망하려면 8,000불까지 빠져야 8,000달러까지 빠져야 망한다. 지금은 7만원, 7만 달러 근처니까 이거 가지고는 망할 가능성은 없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뭔가를 막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비트코인 가치와 순부채가 같아지는 지점이 8,000달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 안정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래티지 CEO가 양자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양자컴이 결국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를 다 풀어버릴 것이라는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 신호를 찾는 이들은 마이클 세일러가 양자 위협을 해결할 비트코인 보안 프로그램을 이끌겠다고 약속한 것이 시장의 안정감을 줬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스트래티지 가격을 20% 넘게 상승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26.12% 상승하며 시장의 반등을 끌고 올 그러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느꼈던 그 리스크들은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급격한 반등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먼저 현재 주요국의 유동성 증가를 한번 봅시다. 돈이 이제 가장 많이 풀려서 현재의 호황정세를 이끌어오는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유동성은 정체 상태이다. 유동성이 정체일 때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정체 상태를 보이는 케이스가 많았던 거죠. 미국은 2025년 9월부터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M2 증가는 4.6%를 YOY 기준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돈이 크게 그 이후에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8.5%의 유동성 증가율을 M2 증가율을 기록 중이나 이 또한 25년 하반기부터는 정체된 상태이다. 유로존은 금리 인하가 마무리된 이후에 M2 증가율이 정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미국 M2 증가율과 S&P 500 12개월 포워드 퍼를 살펴보면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릴수록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2025년 하반기부터 S&P 500 12개월 포워드 퍼는 23배 전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거 S&P 500 12개월 퍼는 M2 증가율이 상승한 국면에서 높아졌고 M2 증가율이 둔화된 국면에서 낮아지는 그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거죠. 즉 돈이 많이 풀리면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이해가 쉬운 건데 현재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돈이 그렇게 추가로 풀린 상태는 아니다. 향후 2026년에 FRB가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빈 올시가 이걸 뒤집어줘야 올라가는 거죠. 일단 케빈 올시의 말을 우리가 정확히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현재는 2번 정도 상승에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서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는 26년 주가는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바닥에 처박힐 것도 아니고 V자로 올라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일단 상반기 내에 높아 보인다. 여기서 케빈 올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뚫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동성 증가율과 퍼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유동성 증가율이 주춤한 모습은 결국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에 금요일날 하루 V자로 올라왔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흥분해서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한 신용잔고가 풀로 찬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융자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증가했던 점인 주식시장 하락 국민 풀로 찼다는 점이 만약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신용 물량이 막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점인데 다행히 금요일날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잊어버려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항상 위험적인 폭탄을 안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잔고 급증은 잠재적인 부담 요인이다. 거의 29조, 30조까지 온 것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등의 조건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25년 이후 주요 자산 가격 변화와 업종별 주가 수익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최근 들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이 트리거가 된다면 S&P 500 지수는 제약바이오, 미디어, 은행이, 코스피는 반도체, 조선기계 수주가 지수 반등을 주도할 것이다. 네. 그래서 무언가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종류별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국채 10년물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약바이오와 미디어와 은행이, 코스피는 조선 반도체 기계가. 두 번째, 원달러 환율 하락 반등이 트리거가 된다면 달러는 약세고 원화가 강세된 걸 이야기하죠. S&P 500 지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원자재가, 코스피는 유틸리티, 방산, 지주,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할 것이다. 하하.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때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원자재, 코스피는 유틸리티, 방산, 지주, 기계. 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트리거가 된다면 S&P 500 지수는 반도체, 자본재, 미디어가, 코스피는 기계, 비철, 반도체가 지수 반등을 이끌 것이다. 상당히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로 주가가 상승할 거냐, 그 다음에 원달러 강세로 주가가 상승할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 반등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냐. 네 번째로 금강격 반등으로 트리거가 일어난다면 에너지, 반도체, 원자재, 코스피는 방산지주,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이끌 것이다. 공통적으로 낀 게 반도체,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 기계, 뭐 이런 종목들은 방산, 지주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다 끼는 것들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다 머리 아프고 싫다면 반도체 하나만 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향후 투자 전략은, 이번 주 투자 전략은 반도체 AI 인공지능이 반도체를 주도할 것이다. 네. 반도체는 나스닥 지수와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죠. 우리나라 반도체, AI 메모리 수혜에 대해서 가장 HBM 등 수혜가 계속되고 있고, 2026년에 대해 AI 투자를 어느 누구도 줄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네. 또한 2월 25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엔비디아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 중이나 25년 7월부터 주가가 정체되면서 12개월 퍼는 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 엔비디아가 모든 게 좋은데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되면서 매력을 잃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 반등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들어서 일부 종목의 이익 전망 하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12개월 포워드 EPS는 소폭 감소 중에서 무작정 주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지적할 수 있는데, 이번 한 주만 보면 반도체, AI, 그 중에서 엔비디아 상승을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안전한 빵이라는 거죠. 그럼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니까 ETF가 올라가겠죠. 네, 코스피 ETF가 일단 올라가고 서부장 쪽을 또 건들면 또 코스닥 ETF가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또 좁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최근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25년 7월부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170달러 이후가 붕괴될 경우 추가 하락을 우려할 시점이나 지난주 금요일 렉라인에서 극적인 반등이 진행됐다. 우리 기술적 반등에서 목에 차는 렉라인 많이 보죠. 엔비디아는 어닝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바닥이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에 투자를 계속 이야기하죠. 박스권 바닥이다. 현재 엔비디아 12개월 포는 23.9배 수준인데, 이는 AI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고, PBR은 26.8배로 여전히 높다. PBR을 보면 높지만 퍼 기준으로는 낮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기술적으로 렉라인에 딱 걸렸는데, 여기서 무너졌으면 많이 무너졌을 건데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엔비디아 12개월 퍼가 23.9배까지 하락을 하면서 많이 내려왔네요. 조정을 거의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사볼만 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25일 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2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래도 결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반면 한국의 반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 전망이 여전히 상향 조정 중이고,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긍정적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다만 경험으로 보면 어닝스 정점보다 2, 3분기 앞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통과했다는 점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 3분기가 고점이라면 1분기가 고점이고 4월, 5월이 고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월까지 주식을 들고 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기 전자업종 트레일링 PBR이 2.99%로 한국 2000년 이후 최고치 2.83배를 넘어섰다. 트레일링 4로는 2.9배로 가장 높은 건 트레일링 오늘 기준으로 해서 과거 12개월을 본 거죠. 전기전자 업종 내 반도체의 경우 트레일링 PBR이 3.13배를 기록 중인데 1월에 3.25배까지 상승해서 이 또한 2000년 이후 최고인 3.09배를 넘어선 상황이다. PBR로 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PBR이 상당히 높은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또 다르죠. 네, 다릅니다. IT 버블을 넘어선 전기전자 업종 PBR. 관성이 있기 때문에 딱 맥스 가이드라인을 치고 넘어가죠. 힘이 있기 때문에,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추정치를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확연히 저평가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50조라는 가정을 하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네. 삼성전자가 얼마나 저평가인가? 1위 구글이 순이익이 218조밖에 안 나요. 애플이 190조, 3위 MAS가 182조, 엔비디아가 167조, 아마존이 136조, 메타가 122조, TSMC 61조, 텐센트 44조, SK하이닉스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100조, 삼성전자 150조,
얘들이 아무리 올라도 최소한 아마존보다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높다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3,432조인데 우리는 일단 1,000조인데 3배 더 높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 이익으로 봐서는 여전히 낮다.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탑 10에 들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여준다. 이 부분이 일단 선반영이 돼서 1차 올라왔기 때문에 옆으로 기다가 다시 1분기 실적이 3월, 4월 초에 나오면 또 한 번 이게 반영이 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100%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원익 IPS, 테스 같은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주들, 하나시스템, LIG 넥슨,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력인프라,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정부 기업 재고 정책, 밸류업 정책, 배당 성향, 미래에셋증권, 현대차, KB금융. 다음 코스닥 150 ETF는 무조건 사서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이 종목에서 배짱 있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반등의 수혜주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필수 소비재들이 올라갔다. 대표적인 게 월마트, 코스트코, 달러제너럴, 달러트리인데 이게 이제 월마트 최근 6개월간 주가인데 많이 올랐죠. 네, 이렇게 필수 소비재들이 쭉 치고 올라온 모습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 1조 달러를 넘어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도 한번 좀 볼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반도체, SK, 반도체나 이쪽으로만 몰려있는 것보다 살짝 또 이런 쪽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골목상권 살리다가 쿠팡 좋은 일만 시켰다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큰 정책 방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보선 모든 거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쿠팡처, XS를. 근데 한 가지 또 고민스러운 것은 쿠팡에서 전부 일하는 신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면도 좀 가슴 아픈데 쿠팡 쟤들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요일날 젠슨왕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어느 분이 썼는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역사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측은 컴퓨팅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과거에는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도구와 소프트웨어가 미리 만들어진 형태였다. 그러나 지금 소프트웨어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젠슨왕이고 그 핵심의 반도체하고 HBM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GPU들이 필요하다고 얘는 역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6년 전에 판 GPU도 지금 빈티지 와인처럼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고시장에서.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중고시장에서 GPU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하락의 신호다. 하락의 신호를 보는데 우리 자동차 중고 가격으로 경제를 예측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GPU 중고시장에서 GPU 가격이 오르지 않고 빠진다면 이는 팔아야 될 시기다. 이런 점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된다. 올라갈 것이다. 문제는 이제 월요일 날 바로 툭 튀어 올라왔을 때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데 굳이 월요일 날 크게 올라가는데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 막판에 조정을 받고 좀 내려오면 종가 플레이를 해라. 이것저것 살 거 없으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레버리지를 사라.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나침판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강한 반등, 추석을 앞두고 좀 돈 좀 땡겨야 되죠. 네, 부모님, 설이죠. 추석이 아니라.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조카들 돈도 5만원짜리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날이 빨리 이번 주에 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을 잘 보내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저는 또 화요일 새벽에 또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